예. 예, 오늘은 2024년 1월 12일, 음력으로는 12월 2일이 되겠습니다. 금요일이죠. 오늘은 한국통일연방모형 69번째 대학자 황태현 선생님의 5번째 그 책 소개인데요. 바로 요 책입니다.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2017년도에 나왔는데 엄청 두껍죠. 이런 책들이 나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뭐냐면 공부가 되지 않고서는 이런 책을 만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이 황태현 박사님의 그 대학자적인 면모를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은 이분이 우리 역사에 대한 시각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갖춰야 될 자세인 자립정신과 자치정신과 자주정신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또 통일연방 모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연방주의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이 모두 다 역사 공부에 충실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특히 이 학자라든지 특히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더욱더 우리 그 역사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과 마음가짐과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금 현재 돈이 좋은 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돈 버는 사람을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에 우리가 역사를 이끌어오면서 지금 현재 우리를 있게 해준 것은 바로 선현들의 그 나라에 대한 희생정신과 성현들의 학문의 깊이에서 오늘날에 우리 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황태현 선생님께서 쓰신 대학자 황태현 선생님의 한국 근대화의 정치사상을 시리즈로 소개하는데, 오늘은 5번째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먼저 머리말부터 읽고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머리말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가보외란으로 멸명한 조선은 민황후 시해에 분기탱천한 백성들의 무장봉기와 고종의 아간 망명을 통해서 대한제국으로 부활했고, 갑진외란으로 멸망한 대한제국은 고종의 독시에 공분한 만백성의 3.1운동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부활하고, 광복전쟁의 승리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완성되었다. 이 책은 짧은 사이에 나라의 폐망과 부활을 2번이나 겪는 우리의 근대사에 관한 이 간단한 명제로 1894년부터 1945년까지 50년 한국 근대사를 재구성하려는 한국 근대사
집필 계획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역사 교과서에 일른 대한제국은 전제 군주 고종이 병정놀이를 하던 모의 국가였을 터다. 그리하여 전제 왕권에 집착한 고종 망국은 필연적이었다는 식의 무식하기 짝이 없는 반민족적 망발이 신문지상에까지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을 보면 누구나 대한제국에서 어떤 장쾌한 진보와 혁신의 역사, 아니 스릴과 서스펜스의 역사를 발견할 것으로 확신한다. 예, 요런 머리말이 이제 있는데 이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다섯 번째로 제가 머리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머리말. 식민지 근대화론을 대변하는 일단의 학자들은 최근 조선과 대한제국이 내재적 발전은커녕 내재적 파탄을 당해 가난해서 자멸했다거나 어떤 강력한 외세의 작용에 의해서라기보다 그 모든 체력이 소진된 나머지 스스로 해체되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은 거의 99%가 이런 식민지 사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예, 저같이 평생을 공부한 사람도 그러한 지난 식민지 사관에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는데 하물며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황태현 선생님께서 바로 역사학자가 아니면서도 나라에 대한 사랑과 학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대의를 위해서 이런 글을 집필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황태현 박사님께서 성현의 반열에 들어갈 만한 매우 훌륭한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유명한 거물급 사가들은 강변하기를 대한제국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데다가 정치적으로 수구 반동적이라서 자멸했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 해석에서라면 조선과 대한제국의 멸망사에 침략자는 어디로 가버리고 조선 멸시와 고종 비난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죠. 이 자학적인 역사 해석은 과학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역사적 절망감을 주입했다는 것이죠. 예, 여기에 바로 서양 종교인 가톨릭과 기독교가 그들의 종교 확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생각으로 친일 식민사관들과 손잡고 오늘날의 모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재적 파탄이나 스스로의 해체를 입에 담는 과학주의적 자학사관의 주장과 반대로 국내외 여러 통계와 사료들을 샅샅이 살펴보면 조선 만렵의 국민소득 추이는 1870년에 이전에 이미 저점을 통과해 상승세에 들었었고 대한제국은 경제발전 단계로 보면 1903년 이전에 이미 근대적 경제성장으로서의 도약 단계에 진입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문명학술원 연구원들이 다른 단체와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제개발 발전상의 내재적 파탄이나 가난은 결코 국가 멸망의 원인은 될 수 없다. 그렇죠. 나라는 가난하더라도 침략자가 없다면 망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1인당 국민소득 $4,000 이하의 나라로서 가난하지만
안보 위험 없이 유유자적하는 저 아시아 아프리카 제국과 궁핍하기 짝이 없지만 세계를 향해 허세 부리고 공갈치는 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보라. 그리고 대한제국은 민주국가가 아니었지만 결코 보수 반동적 황제 독재 국가도 아니었다. 대한제국은 어디까지나 근대화 개혁과 탈신분적 민국 이념을 추구한 백성의 나라였고 고종은 봉건근주 앙시 앵내지엠적 절대군주 전통주의적 전적군주도 아니었다. 광무제 고종은 사상적으로 구본 심찬론의 근대화 철학으로 무장을 하고 구본 심참론이라는 것은 바로 옛 것을 기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무장을 하고 양반들의 이익을 희생시켜서라도 앞장서 백성의 근대적 변형 열망을 대변하고 실현했던 계몽공주였다. 신분제도 타파 측면에서 대한제국은 명치유신을 통해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신격화하고 화족, 사족, 평민, 천민의 사신분제를 신설한 일본 제국에 비해 그리고 여전히 신분제에 구속되어 있는 대영제국 1917년까지 신분제를 고수한 제정 러시아 1919년까지 황제가 귀족들을 병풍으로 거느리고 철권을 휘두르던 독일 오스트리아 제국 1920년까지 에마누엘의 국왕이 귀족제를 기반으로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했던 이탈리아 왕국에 비해 아니 1970년대까지 흑인, 인디언, 황인종,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에 대한 그로테스크한 인종주의적 흑백분리 제도를 합법적으로 운영했던 미국에 비해서라도 선진적인 따라서 당시로서는 가장 선진적인 백성의 나라였다. 예, 대한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부분이 조선은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외세가 가지고 온 서양 사상과 서양 의학과 서양 의료와 서양 제도를 모두 과대 포장하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주국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립 자치적인 그 정신을 말살시키고 말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서 대한제국은 송대 중반 이미 사대부 신분제도를 신사제도로 대체했던 중국이나 혁명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탈신분적 근대국가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날 묻고 답해야 하는 것은 조선과 대한제국은 고도 성장 중에 있었고 정치 사회 제도 면에서 가장 선진적이었는데 왜 망했을까? 라는 물음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조선은 1894년 갑오왜란으로 멸망했고 대한제국은 1904년의 갑진왜란에 의해 멸망했다. 예, 우리가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은 1894년 갑오왜란으로서 멸망했고 대한제국은 1904년의 갑진왜란에 의해서 멸망했다. 저 사가들의 시야에서는 이 두 왜란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그들의 시야에는 두 번의 멸망만 어른거릴 뿐이고 의병전쟁과 광복전쟁의 승리를 통해 쟁취된 두 번의 부활은 보이지 않는다. 간단한 명제로 정리하자면 갑오왜란으로 멸망한 조선은 민황후 시해에 분기탱천한 백성들의 무장봉기와 고종의 아관망명을 통해 대한제국으로 부활했고 갑진왜란으로 멸망한 대한제국은
고종의 독시에 공분한 만백성의 3분의 1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부활하고 광복전쟁의 승리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완성되었다. 예, 요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오외단으로 멸명한 조선은 민황후 시해의 분기탱천한 백성들의 무기봉기와 무장봉기와 고종의 아간망명을 통해 대한제국으로 부활했고, 그 대한제국이 다시 3.1운동으로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부활했다. 이 뜻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다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졌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책은 짧은 사이에 나라의 폐몽과 부활을 두 번이나 겪은 우리의 근대사에 관한 이 간단한 명제로 1894년부터 1945년까지 50년 한국 근대사를 재구성하려는 한국 근대사 집필 계획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일제의 조선 침공이 사실상 결정된 1894년 5월 30일부터 대한제국 창건 1897년 10월 10일 직전인 1897년 9월 3일 9월까지 3년 남짓의 역사를 다룬 이 집필 계획의 첫 저작은 금년 초 갑오배란과 아간망명 2017년 1월달에 제가 앞에서 네 번째 강의를 올려드렸습니다. 갑오배란과 아간망명은 일제가 1893년 6월 9일 조선 침략의 선발대인 480명의 육전대를 인천에 무단 상륙시킴으로써 개시한 침략전쟁 갑오외란의 반발 시점부터 고종이 1896년 2월 11일 아간망명을 감행해 외란을 소강상태로 밀어넣고 왜군 철병 투쟁을 벌이며 대한제국 창건을 준비한 3년의 역사를 다뤘다. 당시 일제는 갑오외란을 청일전쟁의 포연으로 가리고 동비토벌이라는 허위 명분과 갑오경장이라는 심파조 가설무대로 흐려 철저히 은폐했다. 이 책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은 아간망명과 덕수궁 환의에 이어 마침내 범국민적 칭제운동을 통한 대한제국의 창건 1890년 10월 12일로부터 갑진외란 1904년 2월 6일 직전까지 만 7년의 역사를 다룬다. 이 저작과 동시에 출간되는 갑진외란과 국민전쟁, 제가 다음에 또 강의할 내용이 그건데요. 1904년 2월 6일부터 1943년 11월 27일 카이로 선언까지 약 40년의 역사를 다룬다. 다음에 6번째 제가 이야기할 갑진외란과 국민전쟁에서 나올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 제시된 역사 해석은 그간 국사학자들에게만 맡겨졌던 대한제국 역사를 처음으로 정치 철학자의 눈으로 발굴한 새로운 사료와 공감적 사료 해독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법, 공감적 해석과 새로운 관점의 비판적 역사서술로 재구성하였다. 이 책 속의 수많은 태제들은 기존 사학계의 일부 편향적 사가들에게 밥그릇을 깨는 도시락 폭탄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몇 가지만 들자면 대한제국을 국내 망명정부로 규정하고 황일 독립투쟁을 수행하기 위한 비상국가로 해석한다는 점이 다르죠. 대한제국의 건국사상과 근대화 비전을 신조낭주의적 조선중화론, 민국사상, 구본 신참론으로 논증할 것, 명확한 사료를 근거로 독립신문, 독립협회의 설립자를 고종으로 입증하고 서재필이 단순한 친일파가 아니라 일제 밀정임을 밝혀낸 것,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폭력투쟁을 국가변현으로 논증하고 이 변란 세력이 여론에 밀려 자멸하게 되는 과정을 사료에 의해
상세하게 증명한 것. 1903년까지 약 3만 명에 달하는 대한제국 신식군대의 병력 규모를 타산해낸 것. 중국과 기타 아시아 제국을 능가한 대한제국의 비약적 경제발전 수준과 산업기술진흥 수준을 사로 위에 입증한 것. 대한민국 국호가 대한제국기에 이미 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사료를 발굴하고 대한민국 국호의 의미를 사상사적으로 논증한 것을 들 수가 있다. 가보외란과 아간망명에 이어 이 책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을 읽고 갑진외란과 국민전쟁까지 연달아 읽게 되면 누구나 1895년부터 1945년 광복까지 50년의 한국사를 제대로 꿰뚫을 수가 있다. 지금 지필이 거의 끝나가는 한국 근대화의 정치 사상까지 읽게 된다면 한국 근대사를 온전하게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을 두고 말한다. 말하자면 이 책 한 권으로 대한제국과 관련된 그 어둠을 완전히 거치리라 생각한다. 역사 교과서에서 읽은 대한제국은 전제 군주 고종이 병정놀이를 하던 모의국가였을 터다. 그리하여 전제 왕권에 집착한 보종, 망국은 필연이었으며 식의 무식하기 짝이 없는 반민족적 망발이 신문지상에까지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을 보면 누구나 대한제국에서 어떤 장쾌한 진보와 혁신의 역사, 아니 스릴과 서스펜스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다고 확신한다. 대한제국에 대한 많은 오해와 무식한 막말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의 역사가 지중한 것은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유래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기틀은 대한제국에 만들어졌다. 1901년 한국을 방문한 지그프리트 겐테는 북경도, 동경도, 방콕도, 상해도, 서울처럼 전신과 전하, 전처와 전기조명을 동시에 가진 것을 자랑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중국의 번영하는 개방항구들에 온 유럽인들이 아직도 원시적인 이동수단의 인력거를 타고 여행해야 하는 반면에 한국인은 생생 달리는 전차를 타고 수도 서울의 움막과 초가 사이를 누비고 밤이면 눈부신 아크 등이 수도라는 거대한 마을의 옹기종기 모인 지붕들을 비추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1900년대 서울은 이미 아시아 제1의 도시였고 대한제국은 군사 강국이자 경제대국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상해 임시정부 시대가 아니라 이미 대한제국 시대에 창제되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까지 생각할 때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역사적 연속성은 지극히 기민한 것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에게 한국의 역사의 깊은 관심과 이해 그리고 그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고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역사적 연속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계기가 되기 바랄 뿐이다. 2017년 7월 서울 바람들이에서 중립 황태현 선생님이 적었던 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대한제국에서 상해 임시정부로 또 상해 임시정부에서 다시 대한민국을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유구한 한국의 역사를 걸어왔다. 이 이야기를 뭐냐면 이 황태현 박사님께서는 이 어마무시한 이런 책을 통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황태현 박사님과 같은 분을 바로 대학자요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훌륭한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4,143년 1961년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한국문명학술은 골장 김수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